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중대재해처벌법 들어보셨죠? 그거 건설 현장에서나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소,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이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얼마 전 들었던 한 사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서울 외곽에 있는 2000세대 규모의 아파트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평범한 하루였죠. 그날 오전 외벽 보수 공사가 있었습니다. 입대위에서 예산을 아끼자고 해서 가장 저렴한 외주 업체를 썼고 작업 일정도 한 달치를 2주 안에 끝내라는 조건이 붙었답니다. 관리소장은 위험하다고 했지만 입대위가 빨리 끝내야 주민 불편이 줄어든다며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로프를 타고 외벽을 작업하던 인부 한 명이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안전줄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오래되어 끊어졌습니다. 작업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때부터 경찰, 노동부, 검찰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사고 당사자가 관리소 직원이 아니었는데도 관리소장이 피의자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 체계를 만든 책임자까지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관리소장, 입대회 회장, 외주업체 대표 모두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심지어 입대회 회장은 우리 돈만 집행했는데 왜? 라며 억울해했지만 법원은 결정권이 있다면 책임도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몇 달 전에는 경기도 한 단지에서 방제실 근무자가 기계실 펌프 점검을 하다 질식사했습니다. 작업 계획서도 없었고 산소 농도 측정도 안 했습니다. 그냥 5분이면 끝나니까 하고 내려간 거죠. 사망사고가 나자 관리업체 본사 안전담당 임원, 현장 소장, 그리고 입대회 회장이 함께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 이거 남 얘기 아니구나. 맞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건물에서도 내가 잠깐 방심한 그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법이 고의가 아니어도 처벌한다는 겁니다. 나는 지시 안 했는데요. 그건 업체가 알아서 한 건데요. 다 소용없습니다. 서류 하나, 기록 하나 빠져도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시죠? 요즘 입대위가 예산 아끼자고 안전비 줄이는 경우 한둘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 정도면 됐는데 뭘 또 하냐, 돈만 많이 쓰고 사고는 안 난다. 이런 얘기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는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입대에 다 빠져나가려고 하고 업체에 책임 떠넘기고 결국 서류에 도장 찍은 사람, 현장을 관리한 사람, 바로 관리소장이 맨 앞줄에 서게 됩니다. 뉴스에는 아파트 관리소장 구속이라는 자막이 뜨고 주민들은 도대체 뭘 하던 거냐며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근무하는 단지에서 외주업체 전기기사가 감전으로 사망할 수도, 승강기 교체 중 작업자가 협착으로 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영장을 들고 사무실 문을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우리가 방심할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우리 아파트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내가 피의자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거 광산이나 조선소, 대형 건설 현장 같은 데나 해당되는 거 아니냐?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법을 하나하나 뜯어보니 아파트 관리 현장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먼저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간단히 짚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에 시행됐습니다. 취지는 단순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사람이 죽으면 강하게 처벌하겠다. 예전에는 사고가 나도 업체 대표나 경영진은 벌금 몇백만 원 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법을 강화해서 책임자를 처벌하자 하고 만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아파트 관리소장은 사업주인가요? 정답은 경영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사업장으로 간주되고 그 관리 책임자가 바로 소장님이기 때문이죠. 위탁관리의 경우엔 관리업체 대표도 함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의 회장도 결정권자라는 이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한 번의 사고로 1명 이상 사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이 중 하나만 해당돼도 바로 중대재해가 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나는 직접 작업을 안 했는데요. 이 말이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법은 안전관리 체계 구축 의무와 위험 예방 조치 의무를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안전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하고 점검하고 기록을 남기고 필요한 장비를 지급하고
이걸 다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그냥 의무 위반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를 보면 관리소장이나 입대위가 이런 걸 몰라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추락사고가 난 현장에서 작업계획서가 없었다면 그 순간 안전조치 미비가 되어버립니다. 작업 전 교육사진이 없거나 보호구 지급 기록이 없다면 안전관리 체계 미구축으로 간주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이 법은 위탁관리와 자치관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치관리 단지는 입대위와 소장이 직접 책임지고 위탁관리는 관리업체 대표와 소장이 함께 책임집니다. 즉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법의 칼끝이 우리 쪽을 향한다는 얘기입니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경영책임자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의 경우에도 수억 원대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경력에도 치명적입니다. 실형을 살면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벌금형만 나와도 해당 단지에서 바로 계약 해지되고 업계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결정권이 있다면 내가 직접 공고를 들지 않아도 책임은 내 거다. 그래서 관리소장 입대의 관리업체 임원들은 어떻게 하면 내 이름으로 된 안전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서류든 사진이든 회의록이든 증거 없이는 절대 못 버팁니다. 첫 번째 사건, 외벽 보수 작업 중 추락 사망. 경기도 남부의 한 대규모 단지. 여름철 장마를 앞두고 외벽 보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입대위에서 비 오기 전에 빨리 끝내자며 공기를 절반으로 줄였고 작업업체는 인원을 줄여 야간 작업까지 강행했습니다. 결국 로프 고정 장치가 풀리면서 작업자가 15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사망, 관리소장과 입대위 회장, 외주업체 대표가 동시에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공기 단축 압박이 안전을 위협했다며 소장에게 금고형, 입대위 회장과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관리소장은 나는 외벽작업 전문가가 아니어서 세부사항은 모른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기계실 질식 사망. 충청권의 한 아파트. 방제실 직원이 기계실 내부 배관 점검을 하다가 산소 부족으로 쓰러졌습니다. 작업 계획서도 산소 농도 측정 기록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작업 당시 단독 근무라 발견이 늦어져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후 조사 결과 위험성 평가 미실시, 안전교육 미이행이 드러났고 관리업체 본사 안전담당 임원과 현장 소장, 입대위 회장이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법원은 작업자가 스스로 들어간 것이더라도 관리 책임자는 위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 승강기 교체 중 협착 사망. 부산의 한 주상복합단지. 승강기 노후화로 전면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승강기 업체 작업자들과 관리소 직원 한 명이 함께 있었는데 관리소 직원이 다른 업무를 보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작업자가 문짝과 기계장치 사이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펜스 설치가 미흡했고 경고 표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관리소장, 승강기 업체 현장소장, 입대위 회장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소장은 승강기 전문 공사라 직접 관리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위험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 요구와 확인은 가능했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네 번째 사건, 옥상 방수 작업 중 화재. 전북의 한 아파트 단지. 옥상 방수 작업을 위해 가스토치를 사용하다가 인근 설비에 불이 붙어 큰 화재로 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와 주민 차량 여러 대가 소실됐고 수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소장은 작업 전 화재 위험 안내와 소방대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보험 처리가 되긴 했지만 입대의 주민과의 갈등이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 지하주차장 배관 교체 중 감전 사망. 경남의 한 대단지. 지하주차장 배관 교체 작업 중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절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작업자가 전류에 감전돼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조사에서 작업 전 전원 차단 여부 확인 기록이 없었고 작업계획서에도 전원 차단 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소장과 전기 안전관리자, 외주업체 대표가 모두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5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건 아주 단순합니다. 작업 전 안전계획 교육점검 기록이 없었다.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이거나 아예 없었다. 공기 단축 비용 절감 압박이 있었다. 현장 확인이 소홀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공통점 하나, 사고가 나면 누가 직접 시켰느냐보다 누가 책임질 위치에 있었느냐를 먼저 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파트 시설관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여러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했으면 증거를 남기고 안 했으면 당장 하자. 자, 바로 체크리스트 들어갑니다. 첫째, 작업계획서. 모든 외주 작업, 내부 작업 전에는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받아두세요. 작업 방법, 사용 장비, 위험 요소, 안전조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형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필수입니다. 둘째,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는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작업이 바뀌면, 장소가 바뀌면 매번 다시 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작업, 밀폐공간, 정기작업은 무조건 새로 하셔야 합니다. 셋째, 작업 전 안전교육. 작업자와 함께 5분이라도 안전교육을 하고 사진을 찍어두세요. 누가 참석했는지, 어떤 내용을 했는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사진 한 장이 나중에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넷째, 보호구 지급과 착용 확인. 안전모, 안전벨트, 절연장갑, 방진 마스크. 지급 기록을 남기고 착용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세요. 나는 줬다라는 말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섯째, 현장 점검과 기록. 작업 시작, 중간, 종료 후 최소 3번은 점검하세요. 점검일지에 서명하고 가능하면 사진을 같이 남기세요. 나중에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게 이겁니다. 여섯째, 비상 연락망. 사고 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구조응급병원 연락망을 현장에 비치하세요. 비상구, 소화기, 자동제세동기 위치도 반드시 안내해 두세요. 일곱째, 입대해 보고. 모든 안전 관련 사항은 입대해 회의록에 남기세요. 회의에서 안전비용 삭감이 결정됐다면 반대 의견을 명확히 기록하세요. 이게 나중에 면책의 근거가 됩니다. 이 7가지만 철저히 지켜도 사고 위험은 절반 이하로 줄고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이 법이 왜 무섭고 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솔직히 우리 현장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아직 조금은 남아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준비가 부족한 현장을 골라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준비가 느슨한 순간을 파고듭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서운 건 사고가 난 뒤에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라는 후회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기록이 없으면, 교육이 없으면, 확인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책임은 우리 몫이 됩니다. 우리가 직접 작업을 하지 않아도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는 자리라 해도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은 우리를 불러세웁니다. 그렇다고 겁만 먹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부터 하나씩 기본부터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작업계획서,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보호구, 점검일지, 보고체계. 이걸 습관처럼 만드는 순간 법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망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시설 관리는 단순히 설비를 유지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법이 정하기 전에 이미 우리 스스로가 느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경험과 현장의 사정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단지는 예산이 넉넉해서 장비를 최신으로 바꾸지만 어떤 단지는 안전교육 예산조차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어떤 곳은 입대위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만 어떤 곳은 괜히 돈 쓰지 말자며 안전을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이럴 때 혼자 고민하고 끙끙 앓는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부딪힌 문제, 경험, 해결 방법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그 문제를 겪었고 누군가는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저와 같은 시설관리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는 법령 변화, 안전관리 사례, 현장 문제 해결 팁, 그리고 전국의 다양한 단지에서 벌어지는 실제 이야기들이 공유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실수를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예방 방법을 알려주고 누군가는 법률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경험은 여러분이 불필요한 위험에 발을 들이지 않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신 후 여러분의 현장에서는 어떤 안전 문제가 있었는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카페에 오셔서 함께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시설관리인의 안전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눈다면 그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은 강하지만 우리의 준비는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장과 마음속에 작은 경고등이 되어 켜졌기를 바랍니다. 그 경고등을 그냥 끄지 마시고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켜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설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